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멋진 어시스트로 승리의 주역, 경기 공식 MVP가 됐는데 이날 경기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던 것인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윙백으로는 어떻게 뛰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아기레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 윙백 실험에 대해서 사과를 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험 속에서도 마요르카가 발렌시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후반 와가지고 이제 위치를 변경하면서 나왔던 거긴 했었죠. 예, 64분 무리키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시즌 리그 5호 어시스트였고요.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에 있었던 그 인종차별, 비니시우스 선수를 향했던 발렌시아 팬들의 집단적인 그 인종차별 욕설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종차별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라리가 사무국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정부 차원에서까지 항의를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도 조금 비니시우스를 좀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전면 사과를 했고, 심지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니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크게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라리가 경기 시작할 때 라시스타스,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 축구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었는데, 이강인 선수도 아시아 선수로서 최근에 이런 그 이슈들에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걸개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마요르카의 선발 포메이션, 저희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는 명확하게 왼쪽 윙백으로 뛰었어요. 마요르카가 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가 센터백도 딱 발리엔테, 코페테, 그리고 하지카두니치 이렇게 3명밖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바바가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던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백도 아우구스틴손도 부상인데다가 이제 자우메 코스타가 이번 경기 때 부상해서 복귀하긴 했지만은 선발 출전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아기레 감독이 자우메 코스타는 아직 뛰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마페오 왼쪽 윙백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 오른쪽 윙백을 내세웠는데, 지난 알메리아전에 안토니오 산체스가 완전히 탈탈 털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0대3 대패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 이제 이강인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하는 조금 모험수를 던졌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안토니오 산체스도 본래 포지션은 미드필드다 보니까 이제 윙백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윙백으로 제일 잘하진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조바니 곤살레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뛰기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뛰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발렌시아에서 최근에 측면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유망주 디에고 로페스의 활약도 있었죠. 최근에 발렌시아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강등권에서 13위까지 순위가 올라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에 이제 유망주들이 있었던 건데요. 하비게라라던가 그리고 이제 디에고 로페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디에고 로페스 같은 경우는 원래 위에 그 출전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나오지 않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안 쓰던 선수인데 이제 그 바라 감독이 이제 최근에 유망주들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아레알과의 더비 매치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가지고 45분을 소화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요르카전 이전까지 셀타비고전과 레알 마드리드전에 연달아서 2경기 선발 출전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선발 출전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셀타비고전엔 도움을 올렸고, 레알 마드리드전 물론 문제의 경기긴 했지만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이끌어냈었거든요. 예, 이런 기세 속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 어린 선수는 또 흐름을 한번 타면 무섭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윙백 포지션에 이탈 자원이 많다면은 여러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를 이제 왼쪽 윙백으로 썼는데, 경기 전반전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공격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었어요. 예, 아무래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밑에서 상당히 많이 플레이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디에고 로페스를 상당히 잘 저지한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12분경에 그래도 프리킥에서는 본인의 그 정교한 프리킥으로 발리엔테의 머리에 이제 그 정확하게 배달까지는 해줬는데, 파울리스타가 발리엔테랑 따라 붙으면서 그 막히게 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사무엘 리누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역습하러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굳이 이제 여기서 깊은 이제 태클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인이 왼쪽 윙백인 것을 의식했는지 네.
조금 거칠게 태클을 하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그가 이강인을 윙백에 배치할 때 조금 안 좋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요르카 자체가 공격을 이강인한테 상당히 의존을 하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수비까지도 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즌 10호 경고로 바르셀로나와의 37라운드 경기를 못 뛰게 됐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을 뛰었다고 해도 뭐 아예 영향력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네, 21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주발인 왼발이 아닌 갑자기 이제 전환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길게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냈는데 그게 마페오한테 정확하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로도 이렇게 정교한 그것도 롱패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뭐 사실 계속해서 본인이 오른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좀 오른발 시도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점점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짧은 패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렇게 긴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주발이 아니면 힘이 실리지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였고요. 44분경에 마침내 처음으로 마요르카가 공격다운 공격이 딱 한 번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 코페테가 전진 패스를 준 거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는 빈 공간으로 컷백을 줬고 여기서 이제 세도에 들어오던 은디아에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빗 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슈팅 기회 자체는 은디아이가 아주 프리하게 슈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너무 약하고 부정확했다. 지금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니까 코페테가 약간 왼쪽 윙백 영역을 또 커버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또 아기레 감독이 뭔가 준비해온 건 있었어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공격진이 아니라 윙백으로 뛰다 보니까 공격의 세밀함,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영향력이 없었던 게 아닌 게 볼터치가 31회로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볼터치가. 그래도 어쨌건 이강인 쪽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공격진에서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이강인 의존도가 높았고요. 또 이제 크로스도 5회로 가장 많았고요. 드리블도 2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시키면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와 성공을 했었고요. 키패스도 2회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그라운드 볼도 6번 경합해가지고 3번 성공시켰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까지 하면 총 7번 경합해가지고 4번 성공시킨 건데요. 이게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볼 경합도 3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꾸 이제 밑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7%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윙백에서는 아무래도 크로스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크로스는 원래 정교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 평소와는 확연하게 다른 사이드 위주의 플레이를 했어요. 터치라인을 밟고 뛰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 그래서 히트맵이 이렇고 하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코페테가 많이 빠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뛴 약간 좀 뭐랄까 비대칭 5백이었다라고 봐도 되죠. 예,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이긴 하지만 2명의 윙백 중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전 득점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사실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을 모두 쓰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왼쪽 윙백 시도는 폐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우메 코스타를 곧바로 투입을 하고 은디아이를 빼면서 이강인을 왼쪽 메짤라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메이션도 3-5-2로 전환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를 더 잘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은디아이도 조금 뭐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거든요. 그 득점 찬스를 날렸죠. 예. 확실히 이 변화가 있었던 게 전반전과 후반전 기록을 비교를 하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뭐 전반전은 점유율에서 38대 62로 크게 밀리기도 했고요. 슈팅 숫자도 2대 9로 뭐 4분의 1이 채 되지 못했었고요. 빅찬스도 0대 2였고요. 그 상대가 2번의 빅찬스가 있었던 거였고 기대 득점도 마요르카는 0.2골이었던 반에 그 발렌시아가 1.35골이었거든요. 최소한 한 골을 넣었어야 하는 뭐 내용상으로 보자면 발렌시아가 전반전 1대 0 정도는 됐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해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볼을 가지고 마요르카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올라가면서 점유율도 43대 57로 그래도 많이 쫓아갔죠.
그리고 슈팅 숫자도 2대6으로 뭐 이제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였고요. 빅찬스도 1대1로 동일했고요. 기대 득점도 마요르카가 0.24골, 발렌시아가 0.68골. 여전히 발렌시아가 우세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요르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그래도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하지만은 후반 와가지고 특히 이제 골이 들어갈 때까지는 도리어 마요르카가 조금 더 공격을 주도를 했어요. 후반전도 우세한 경기를 펼친 거는 마요르카가 골 넣고 나서 내려앉았기 때문이었던 거지 예. 골이 들어갈 때까지는 도리어 마요르카가 더 좋은 플레이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요르카의 선제골이 조금 늦게 나왔다면 조금 더 마요르카가 공격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있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전반전에 마요르카 수비 진영에서 점유율이 무려 28.8%. 이거는 거의 뭐 갇혀서 플레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반면 발렌시아 수비 진영에서는 19.5%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반전은 마요르카 수비 진영 23.3%, 발렌시아 수비 진영 21.7%, 그리고 중앙이 무려 55%. 이강인 선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하니까 결국 대등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의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전반전에 저는 그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았는데 그래도 평소에 그런 영향력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너무 컸어요. 예. 그거 43.4%였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막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강인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좀 뒹구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어깨 부상을 당하는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맷잘러로 뛰어도 이강인 선수 의존도가 높긴 한데 맷잘러로 뛸 경우에는 방향이 다양해지니까 공격 패턴을 그렇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으나 왼쪽 윙백으로 뛰면 뭐 사이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하는 거 말고는 큰 패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 와가지고 마침내 균형을 잡게 된 거죠.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니까 좌중우가 거의 뭐 3대3대3에 가까운 거죠. 예, 왼쪽 비율이 36.4%로 네. 줄어들었지만 뭐 여전히 높아요. 이강인 선수가 그쪽이긴 하기 때문에. 다만 중앙이 21.7%에서 27.9%까지 완전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강인 선수를 사이드에 배치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강인 개인의 활약은 나쁘지 않을지 몰라도 경기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중앙에 오면은 이강인도 살고 팀도 산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 언론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도 실시간으로 경기를 이제 코멘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의아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명단이 나왔을 때도 설마 이강인이 왼쪽 윙백이겠어라고 하는 그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 라리가 중계 방송에서는 그 첫 선발 라인업 포메이션을 보여줬을 때 카데웰의 왼쪽 윙백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 두고봐야 되겠지만 일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중에도 잠깐 그 자리를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를 하니까 이강인이 자신이 뛰어야만 하는 포지션,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전진하게 됐다. 아델란타르가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윙백에서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64분에 이제 골이 나온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에 설 때는 이제 중앙에 있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들도 상당히 잘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코페테가 이제 그 자우메 코스타한테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보이고, 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앙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예, 전반전이었다면 이 자우메 코스타가 사이드에서 받는 위치에 이강인 선수가 있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들어가서 크로스. 물론 이 골 장면도 크로스로 나오긴 네. 했으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제 연결하게 되니까 조금 더 골문과 가까운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 이제 코페테의 패스가 자우메 코스타한테 넘겨졌을 때 이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서 자우메 코스타가 수비 2명 사이로 패스도 좋았고 이강인 선수가 열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좋았던 거였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투톱을 쓰게 되다 보니까 역시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공이 올지 뭐 교란되고 분산되는 상황이 있었고 예. 또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의 질 자체가 예. 기가 막혔잖아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아서 이제 그 측면으로 빠져서는 크로스를 올린 거고, 이를 이제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예, 무리키가 키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크로스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마르카는 이제
무리키가 점프를 할 필요도 없이 이제 크로스가 왔다. 아주 절묘한 크로스를 연결해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골에 대해서 무리키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딱 마치 이제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예. 득점왕 했을 때 모라처럼 싹 들어 올려주면서 골을 어시스트해준 거를 고마워했다. 그러니까 이 골의 예. 지분이 이강인이 크게 있다라는 것을 마르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한 게 그건 거죠. 그 관중들이 박수를 보낼 때 나 말고 이강인한테 보내라는 의미인 거죠. 예, 모리키 선수 14호 골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가 좋은 장면 연달아 보여줬는데 70분에도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수비 2명 따돌리고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그 전환 패스를 보내줬고 네. 72분에는 조금 사이드라인으로 다시 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유려한 드리블로 이제 선수들을 제치고 무리키한테 패스를 내줬는데 자음의 코스타가 있다 보니까 수비가 분산되기도 하고 또 사이드에서도 플레이가 좀 여유로워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터치라인에서의 플레이가 예술이었죠. 등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환하면서 제끼고 들어간 다음에 코에라가 따라 붙으니까 양발 드리블로 제끼고 들어갔던 예,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렇게 좀 이제 공격을 원활하게 풀지 못했었어요. 수비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르카도 73분에 이강인이 자신의 포지션으로 오고 나서는 경기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발렌시아가 그 선제골을 실점을 하니까 66분경에 디에고 로페스하고 니코를 빼고 사무 카스티에오하고 이제 그 클루이베르트를 넣은 건데요. 그러니까 로페스가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전반전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로페스를 어느 정도 괴롭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즉 왼쪽 윙백으로 상대 오른쪽 공격수가 조금 부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제 몫은 했다. 네. 왼쪽 윙백으로도. 나중에 이제 평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대부분이 디에고 로페스가 최저 평점이 나왔어요. 예. 마요르카가 이제 87분경에 바바가 중거리 슈팅으로 한 번 슈팅을 가져가긴 했는데 이 중거리 슈팅 이전까지는 마요르카의 슈팅 3번이 전부 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강인 의존도가 심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경기 그 이강인 선수의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요. 볼터치 55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코페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많았었던 거고요. 이제 전반전에는 패스 성공률이 60%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평소랑 다르게. 그래도 미드필더로 오니까 패스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전체는 이제 75%까지 올라간 건데 이건 후반전은 거의 80% 나왔으니까 이제 75%까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키패스도 3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크로스도 6회로 최다였고 거기서 이제 성공도 2회를 한 거고요. 골로 연결된 게 바로 이제 빅찬스였던 거였죠. 그리고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4회 모두 다 성공을 했고요. 그라운드볼과 공중볼 다 합치면은 10회 경합을 해가지고 6회 성공시켜가지고 볼 경합도 세 번째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6번의 경합 성공도 상당히 준수한 60%의 그 볼 경합 승률을 자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드리블 맵인 건데요. 왼쪽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3개가 공격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공격 진영에서 상대를 휘저으면서 가가지고 공격을 전개한 게 이강인 선수였고 또 이제 평소보다는 그래도 사이드 돌파가 많았죠. 아무래도 윙백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에는 수비 쪽에서 2번의 그 드리블을 돌파를 시켰던 거였고 후반 와서는 그래도 조금 더 공격 쪽에서 이제 했던 거였고요. 키패스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협적인 키패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비 관련된 맵인 건데요. 일단 그 태클 한 번 기록한 건 전반전에 기록을 했고 이것도 뭐 수비 진영에서 했던 거였고요. 가로채기는 이제 후반전에 기록을 한 거긴 한데요. 메찰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거죠. 리커버리를 한 건데 저게 빨간 박스를 해놓은 게 저게 그 전반전에 했던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딱 윙백의 구역에서 이제 뭐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반전 리커버리는 하나는 중앙에서 하나는 그리고 측면 공격 쪽에서 했던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경기 끝나고 나서 마요르카의 그 기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게 왜 이강인을 왼쪽 윙백으로 썼느냐라는 거였을 것 같고 특히 후반전에 전진 배치하고 또 결승골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아기레 감독이 뭐 약간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수했다는 게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술을 써서 이강인을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이강인은 잘했는데 일단은 그 포지션에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넣었던 것이고 2군 선수인 마르코스 페르난데스를 넣을 수도 있었지만 발렌시아를 무너뜨리려면 이제 클래스 있는 좀 검증된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강인이 왼쪽 윙백을 하는 게 원래 왼쪽 윙백인 유망주를 쓰는 게 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좀 해봤는데 안 풀린 건 맞다.
후반전에 팀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못한 건 아니라고 예. 얘기를 했죠. 이강인 개인의 플레이는 전반전에도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팀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드필더일 때 훨씬 좋다. 윙백 가면은 이강인의 재능 낭비가 된다. 약간 그렇죠. 좀. 바로 그거에서 실수라고 한 게 이강인 자체는 왼쪽 윙백에서 잘했지만 팀 경기력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분명히 자신의 전술이 좀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이 결국 세트피스 상황 아니면은 딱히 그렇게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공식 MVP는 이강인 선수였고 마르카 평점을 봐도 뭐 사실 이제 마요르카에서 유일한 뭐 최고 평점은 아니었어요. 골키퍼 라이코비치도 별점 2개였고 결승골을 넣은 무리키도 별점 2개, 이강인 선수도 2개였는데 아무래도 또 이강인 선수는 후반에 교체되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좀 작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최고 평가죠? 예, 저는 뭐 이강인하고 라이코비치 이 두 명이 이번 경기는 가장 잘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무리키는 좀 골 넣은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골 넣은 게 아니면은 이강인하고 라이코비치보단 떨어지죠. 저는 라이코비치도 이 경기 MOM 탈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계 매체 폰몹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1점을 주면서 최고 평점을 줬고 뭐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드리블 성공 100%, 뭐 태클 성공 100%, 대체적으로 좋은 기록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다른 통계 매체들은 사실 이강인 선수를 다 MOM을 주진 않았어요. 네. 후스코어드닷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센터백으로 뛴 호세 코페테에게 최고 평점을 줬는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코페테가 8.0점이고 이강인 선수가 7.9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경고를 안 받았다면 최고 평점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감점 요인이 좀 있었고 코페테 잘했어요. 코페테 선수는 이 경기에선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무리키 선수의 골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올렸을 때 그때 이제 기점 역할도 해줬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은디아에가 완전히 놓쳤을 때 그때도 이제 기점 패스를 준 게 코페테였다 보니까요. 예, 게다가 왼쪽 측면을 광범위하게 커버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일 때도 수비를 잘해주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경합 승률이라든지 또 본인도 후방에서 드리블도 많이 시도를 하면서 네. 잘했다.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 볼 터치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소파스코어에서는 라이코비치에게 8.0점, 코페테 7.6점, 이강인 7.5점이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코비치가 선방을 5개를 했고 2골을 먹었어야 되는데 네, 이즈리 골을 막아냈다. 왜냐면 기대 득점이 이 2골이 넘었거든요. 예. 발렌시아가. 라이코비치가 MOM이 된 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진짜 2번의 그 결정적인 선방을 했으니까 전 그 2번 다 진짜 이거 실점이다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구석으로 가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잘 막았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 아쉽게도 5월 29일 월요일 새벽 2시에 열릴 바르셀로나와 37라운드 원정 경기는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가 없어요. 한국 내한 경기는 무산이 됐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기 마요르카에서 뛰는 모습은 라이오전 한 경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 다음 경기는 어떻게 또 보여줄지 주말 경기를 푹 쉬고 뛸 것 같아요. 아마 그 라이오전 되면은 이제 자오메 코스타도 복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동안 부상 후 빠져 있었던 센터백이라던가 미드필더 라인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거든요. 돌아오기 때문에 라이오만 그때 조금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면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홈 경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도 네. 유종엽이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또 이제 떠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스페인 현지의 반응과 이적설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